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이야기가 만나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인간 유형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남자, 영원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소년 같은 감성과 태도를 지닌 사람이 있나요? 혹은 생텍쥐 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읽으며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순수한 비판에 깊이 공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적인 영감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개념은 푸에르 아이테르누스입니다. 이는 라틴어로 영원한 소년을 의미하며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본래 이 용어는 엘레우시스밀의 종교에서 신성한 어린아이 신, 즉 이아코스 신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밤에 태어나는 이 신성한 아이는 디오니소스나 에로스와 동일시되기도 했으며 식물의 성장과 부활, 신성한 젊음을 상징하는 구원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동양 신화의 탐무즈나 아티스, 아도니스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영원히 늙지 않는 젊음의 신이었죠. 하지만 현대 심리학, 특히 칼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푸에르 아이테르누스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는 강한 어머니 콤플렉스를 가진 특정 유형의 남성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마마보이 혹은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현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으며 17세나 18세 소년에게서 보이는 특징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동반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강한 어머니 콤플렉스를 가진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양상은 동성애와 돈 후아니즘입니다. 첫 번째 경우 이성애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어머니에게 고착되어 사실상 어머니가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 결과 다른 여성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은 곧 어머니의 경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적 욕구는 자신과 같은 성별의 파트너를 통해 해소하려 하며 이들은 종종 자신의 부족한 남성성을 파트너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돈 후아니즘은 동일한 문제의 또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이 경우 남성은 모든 것을 내어줄 완벽한 여성상, 즉 결점 없는 여신과도 같은 어머니의 이미지를 모든 여성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그는 매력적인 여성을 만날 때마다 그녀가 바로 자신이 찾던 여신일 것이라 믿지만 곧 그녀 역시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깊은 실망감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환멸을 느끼며 그녀를 떠나 또 다른 여성에게 똑같은 환상을 투영하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합니다. 그는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모든 필요를 채워줄 어머니 같은 여성을 영원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낳습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이 숨겨진 천재나 특별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평범한 사회 규범에 굳이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짜 개인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면에는 깊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지만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거짓된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직업을 찾는 것 역시 이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이건 내가 정말 원했던 일이 아니야라며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마치 맛있는 수프에 머리카락 한 올이 빠진 것처럼 완벽하지 않은 현실에 쉽게 좌절하고 맙니다.
여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 상대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결혼이나 확정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항상 하지만 이라는 핑계가 따라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심리학자 H.G. 베인스가 임시적인 삶이라고 명명한 신경증적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는 아직 진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기묘한 태도와 느낌을 동반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임시방편일 뿐이며 언젠가 미래에 진짜가 나타날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태도가 지속되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을 끊임없이 거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종종 구원자 또는 메시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철학, 종교, 정치, 예술 분야에서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한마디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비밀스러운 신념을 품고 살아갑니다. 심한 경우 병적인 과대망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가벼운 경우에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에든 얽매이는 것입니다. 시공간 속에 하나의 특정한 개인으로 고정되고 정의되는 것에 대한 끔찍한 공포를 느낍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갇히게 될까 봐 두려워하며 정해진 현실 그 자체를 지옥처럼 여깁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상징적으로 하늘과 가까워지려는 욕망을 보입니다. 비행이나 등산과 같은 위험한 스포츠에 강하게 매료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지, 즉 평범한 현실로부터 벗어나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고 싶은 심리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컴플렉스가 심한 남성들은 비행기 사고나 등반 사고로 젊은 나이의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끈기와 오랜 훈련을 요구하는 스포츠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년의 부정적인 측면은 극도의 조급함이기 때문입니다. 한 고전적인 푸에르 아이테르누스의 사례로 등산을 매우 좋아했지만 배낭을 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배낭의 무게를 피하기 위해 비나 눈 속에서도 비단 방수포 하나만 덮고 잘 수 있도록 요가 호흡법을 수련했습니다. 또한 짐을 지지 않기 위해 거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장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수년간 유럽과 다른 대륙의 산들을 정처 없이 떠돌며 나무 아래나 눈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는 산장을 찾거나 배낭을 져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나름의 영웅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현실에서도 그는 어떤 책임의 무게도 짊어지기를 거부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책임도 지려하지 않고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무의식과의 연결이 비교적 긴밀하기 때문에 특유의 영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삼페인 잔의 거품처럼 톡 쏘는 젊음의 매력과 재치를 가지고 있죠. 그들과의 대화는 종종 매우 즐겁고 활기찹니다. 틀에 박힌 상황을 싫어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진리를 향해 똑바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추구하는 모습은 청소년기 후반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탐구정신이 연장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년의 또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한 신성한 젊음의 매력이나 빛을 발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지속적인 무기력과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또한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아무런 목적 없이 어슬렁거리며 몽상에 빠져 있는 규율 없는 긴 다리의 청년. 보고 있으면 찬물이라도 한 바가지 끼얹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 무기력한 모습은 단지 겉모습일 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강렬하고 풍부한 환상의 세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머니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청년들의 주요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어머니에게 묶인 아들의 문제가 오늘날 이토록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 되었을까요? 물론 예전부터 어머니들은 아들을 둥지 안에 붙잡아두려 했고 어떤 아들들은 그 안락함을 떠나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갈등이 하나의 시대적 문제로까지 부상하게 된 것일까요? 푸에르 아이테르누스의 치유책은 무엇일까요? 칼 융은 변환의 상징이라는 저서에서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노동입니다. 그는 이 단어를 뱉은 후 잠시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 이것이 유일한 해답인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옳은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노동은 어떤 영원한 소년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껄끄러운 단어일 것입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한 남성이 이러한 청소년기 신경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푸에르 아이테르누스도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일에 매료되거나 엄청난 열정에 휩싸였을 때는 마치 원시인처럼 혹은 자아 컴플렉스가 약한 사람처럼 24시간 내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없는 것은 비가 내리는 우울한 아침, 일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책상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푸에르 아이테르누스가 결코 해내지 못하는 일이며 그것을 피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심리 분석은 조만간 바로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아가 충분히 강화되었을 때만이 그는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꾸준한 노력과 노동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의 근원을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이 상황에 대해 많은 빛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텍쥐페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으며 푸에르 아이테르누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모두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위대한 작가이자 시인이었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 전형적인 영원한 소년처럼 그의 바른 땅에 온전히 닿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세속적인 상황에도 완전히 헌신하지 않고 마치 땅 위를 부유하듯 살아가며 이따금씩 땅을 살짝 건드리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텍쥐페리는 프랑스 귀족 가문 출신으로 전통적인 분위기의 아름다운 시골 저택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전문 비행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유럽과 남미를 횡단하는 항공 우편 회사에서 조종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북아프리카 사막의 비행장을 꽤 오랫동안 관리했는데 그의 주된 임무는 사막에 추락한 조종사들을 구출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립된 사막에서의 삶,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변덕스럽고 어려운 성격의 여성이었고 그는 그녀와 연속해서 일주일 이상을 함께 보내지 못했습니다. 비행을 하지 못할 때면 그는 우울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 아파트 안을 아침부터 밤까지 서성이며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비행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는 다시 본래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서와 같은 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종종 약간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말 멋진 책이라고 강변하곤 합니다. 저는 왜 그들이 그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그 마음에 한 가지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책에 흐르는 약간의 감상적인, 즉 센티멘털한 분위기에 대한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상주의가 있는 곳에는 잔인함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치 독일의 괴링은 좋은 예입니다. 그는 300명에 대한 사형 집행명령서에 아무렇지도 않게 서명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키우던 새 한 마리가 죽으면 그 거구의 남자는 아이처럼 통곡했다고 합니다. 차가운 잔인함은 종종 감상주의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차가운 남성적 잔인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를 해석하고 나면 우리는 이 문제를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영원한 소년의 그림자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종종 매우 차갑고 잔인한 남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감 없는 의식의 태도를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돈 후안 유형의 남자가 한 여성을 버릴 때마다 그의 차가운 잔인함이 드러납니다. 감정이 증발하고 나면 인간적인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잔인함만이 남아 그의 모든 감상적인 열정은 또 다른 여성을 향하게 됩니다. 이제 어린 왕자의 서문을 통해 생텍쥐페리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6살 때 나는 체험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멋진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나는 정글의 모험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색연필로 나의 첫 그림을 그렸다. 나는 나의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무섭지 않냐고 물었다.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하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려주었다. 어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하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은 그만두고 지리, 역사, 산수, 문법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나는 6살의 나이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했다. 이 첫 부분은 문제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어른들의 세계에 진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른들의 세계가 공허하고 어리석으며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른들이 브리지 게임이나 정치, 넥타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의 공허함일 뿐입니다. 생텍쥐페리는 어린 시절의 환상의 삶, 예술가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며 나머지는 모두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젊음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환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창의성과 생동감을 잃지 않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푸에르 아이테르누스가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그는 어른들의 세계라고 인식하는 환멸적인 현실에 빠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유아적인 세계에서도 벗어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의 상징성은 그림 속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보아뱀은 명백히 삼키는 어머니의 이미지입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발달을 가로막고 생명을 질식시키는 무의식의 포식적인 측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보아뱀에게 삼켜진 동물은 바로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신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징을 가집니다. 고대 후기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로 원정을 갔을 때 코끼리를 발견했고 이후 유럽에 전파되었습니다. 코끼리는 순결하고 힘이 세며 명예를 중시하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형상,
즉 신성한 영웅의 이미지로 투영되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코끼리는 관대하고 지적인 동시에 분노에 휩싸이면 걷잡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졌다고 묘사되는데 이는 생텍쥐페리 자신의 성격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는 섬세하고 명예를 중시하며 종교적인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했지만 동시에 끔찍한 기분 변화와 분노 발작에 시달렸습니다. 따라서 코끼리는 그가 도달하고 싶었던 어른 영웅의 환상적 모델, 즉 그의 영혼 속에 있는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영웅적 가능성이 삼키는 어머니에게 통째로 삼켜져 버린 것입니다. 이 첫 장면은 그의 삶의 비극 전체를 예고합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나 환상은 종종 20년, 30년 후의 내적 운명을 미리 보여주곤 합니다. 이 장면은 생텍쥐페리 안에 영웅의 원형이 활성화되었지만 그것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고 무의식의 퇴행적인 경향에 의해 삼켜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그 비극적인 예언의 실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설명이 정신병질자, 즉 사이코패스의 특징과도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푸에르 아이테르누스는 신경증적인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그는 종교적 문제 혹은 시대적 문제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반사회적 인격장애와는 다릅니다. 오늘날 동성애 문제와 푸에르 아이테르누스 문제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융의 말처럼 어쩌면 인구 과잉에 대한 무의식적인 보상 작용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이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수의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실제로 현대 군대, 특히 공군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군대라는 엄격한 조직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의 경우 30세 무렵이 되면 비행에 대한 신경증적 공포를 느끼거나 비행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30세는 조종사로서 기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인데 바로 그때 푸에르 아이테르누스적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군의 입장에서는 손실이지만 한 개인의 성장 과정으로 본다면 오히려 건강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싶다는 내면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원한 소년의 문제는 우리 시대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열정과 창의성, 즉 어린 왕자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때 심리분석을 받았던 어떤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의 악마들을 쫓아내 주었지만 동시에 나의 천사들까지도 쫓아내버렸다. 진정한 성장은 악마와 천사 모두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린 왕자와 화해하고 그의 손을 잡고 함께 현실의 땅을 굳건히 밟아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이야기가 만나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인간 유형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남자, 영원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소년 같은 감성과 태도를 지닌 사람이 있나요? 혹은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읽으며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순수한 비판에 깊이 공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적인 영감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개념은 푸에르 아이테르누스입니다. 이는 라틴어로 영원한 소년을 의미하며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본래 이 용어는 엘레우시스밀의 종교에서 신성한 어린아이 신, 즉 이아코스 신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밤에 태어나는 이 신성한 아이는 디오니소스나 에로스와 동일시되기도 했으며 식물의 성장과 부활, 신성한 젊음을 상징하는 구원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동양 신화의 탐무즈나 아티스, 아도니스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영원히 늙지 않는 젊음의 신이었죠. 하지만 현대 심리학, 특히 칼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푸에르 아이테르누스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는 강한 어머니 콤플렉스를 가진 특정 유형의 남성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마마보이 혹은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현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으며 17세나 18세 소년에게서 보이는 특징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동반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강한 어머니 콤플렉스를 가진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양상은 동성애와 돈 후아니즘입니다. 첫 번째 경우 이성애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어머니에게 고착되어 사실상 어머니가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 결과 다른 여성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은 곧 어머니의 경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적 욕구는 자신과 같은 성별의 파트너를 통해 해소하려 하며 이들은 종종 자신의 부족한 남성성을 파트너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돈 후아니즘은 동일한 문제의 또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이 경우 남성은 모든 것을 내어줄 완벽한 여성상, 즉 결점 없는 여신과도 같은 어머니의 이미지를 모든 여성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그는 매력적인 여성을 만날 때마다 그녀가 바로 자신이 찾던 여신일 것이라 믿지만 곧 그녀 역시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깊은 실망감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환멸을 느끼며 그녀를 떠나 또 다른 여성에게 똑같은 환상을 투영하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합니다. 그는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모든 필요를 채워줄 어머니 같은 여성을 영원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낳습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이 숨겨진 천재나 특별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평범한 사회 규범에 굳이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짜 개인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면에는 깊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지만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거짓된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직업을 찾는 것 역시 이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이건 내가 정말 원했던 일이 아니야라며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마치 맛있는 수프에 머리카락 한 올이 빠진 것처럼 완벽하지 않은 현실에 쉽게 좌절하고 맙니다. 여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 상대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결혼이나 확정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항상 하지만 이라는 핑계가 따라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심리학자 H.G. 베인스가 임시적인 삶이라고 명명한 신경증적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는 아직 진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기묘한 태도와 느낌을 동반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임시방편일 뿐이며 언젠가 미래에 진짜가 나타날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태도가 지속되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을 끊임없이 거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종종 구원자,
또는 메시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철학, 종교, 정치, 예술 분야에서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한마디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비밀스러운 신념을 품고 살아갑니다. 심한 경우 병적인 과대망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가벼운 경우에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에든 얽매이는 것입니다. 시공간 속에 하나의 특정한 개인으로 고정되고 정의되는 것에 대한 끔찍한 공포를 느낍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갇히게 될까 봐 두려워하며 정해진 현실 그 자체를 지옥처럼 여깁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상징적으로 하늘과 가까워지려는 욕망을 보입니다. 비행이나 등산과 같은 위험한 스포츠에 강하게 매료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지, 즉 평범한 현실로부터 벗어나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고 싶은 심리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컴플렉스가 심한 남성들은 비행기 사고나 등반 사고로 젊은 나이의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끈기와 오랜 훈련을 요구하는 스포츠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년의 부정적인 측면은 극도의 조급함이기 때문입니다. 한 고전적인 푸에르 아이테르누스의 사례로 등산을 매우 좋아했지만 배낭을 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배낭의 무게를 피하기 위해 비나 눈 속에서도 비단 방수포 하나만 덮고 잘 수 있도록 요가 호흡법을 수련했습니다. 또한 짐을 지지 않기 위해 거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장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수년간 유럽과 다른 대륙의 산들을 정처 없이 떠돌며 나무 아래나 눈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는 산장을 찾거나 배낭을 져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나름의 영웅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현실에서도 그는 어떤 책임의 무게도 짊어지기를 거부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책임도 지려하지 않고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무의식과의 연결이 비교적 긴밀하기 때문에 특유의 영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삼페인 잔의 거품처럼 톡 쏘는 젊음의 매력과 재치를 가지고 있죠. 그들과의 대화는 종종 매우 즐겁고 활기찹니다. 틀에 박힌 상황을 싫어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진리를 향해 똑바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추구하는 모습은 청소년기 후반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탐구 정신이 연장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년의 또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한 신성한 젊음의 매력이나 빛을 발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지속적인 무기력과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또한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아무런 목적 없이 어슬렁거리며 몽상에 빠져 있는 규율 없는 긴 다리의 청년. 보고 있으면 찬물이라도 한 바가지 끼얹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 무기력한 모습은 단지 겉모습일 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강렬하고 풍부한 환상의 세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머니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청년들의 주요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어머니에게 묶인 아들의 문제가 오늘날 이토록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 되었을까요? 물론 예전부터 어머니들은 아들을 둥지 안에 붙잡아두려 했고 어떤 아들들은 그 안락함을 떠나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갈등이 하나의 시대적 문제로까지 부상하게 된 것일까요? 푸에르 아이테르누스의 치유책은 무엇일까요? 칼 융은 변환의 상징이라는 저서에서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노동입니다.
그는 이 단어를 뱉은 후 잠시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 이것이 유일한 해답인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옳은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노동은 어떤 영원한 소년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껄끄러운 단어일 것입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한 남성이 이러한 청소년기 신경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푸에르 아이테르누스도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일에 매료되거나 엄청난 열정에 휩싸였을 때는 마치 원시인처럼 혹은 자아 컴플렉스가 약한 사람처럼 24시간 내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없는 것은 비가 내리는 우울한 아침, 일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책상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푸에르 아이테르누스가 결코 해내지 못하는 일이며 그것을 피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심리 분석은 조만간 바로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아가 충분히 강화되었을 때만이 그는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꾸준한 노력과 노동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의 근원을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이 상황에 대해 많은 빛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텍쥐페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으며 푸에르 아이테르누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모두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위대한 작가이자 시인이었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 전형적인 영원한 소년처럼 그의 바른 땅에 온전히 닿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세속적인 상황에도 완전히 헌신하지 않고 마치 땅 위를 부유하듯 살아가며 이따금씩 땅을 살짝 건드리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텍쥐페리는 프랑스 귀족 가문 출신으로 전통적인 분위기의 아름다운 시골 저택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전문 비행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유럽과 남미를 횡단하는 항공 우편 회사에서 조종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북아프리카 사막의 비행장을 꽤 오랫동안 관리했는데 그의 주된 임무는 사막에 추락한 조종사들을 구출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립된 사막에서의 삶,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변덕스럽고 어려운 성격의 여성이었고 그는 그녀와 연속해서 일주일 이상을 함께 보내지 못했습니다. 비행을 하지 못할 때면 그는 우울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 아파트 안을 아침부터 밤까지 서성이며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비행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는 다시 본래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서와 같은 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종종 약간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말 멋진 책이라고 강변하곤 합니다. 저는 왜 그들이 그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그 마음에 한 가지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책에 흐르는 약간의 감상적인, 즉 센티멘털한 분위기에 대한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상주의가 있는 곳에는 잔인함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치 독일의 괴링은 좋은 예입니다. 그는 300명에 대한 사형 집행명령서에 아무렇지도 않게 서명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키우던 새 한 마리가 죽으면 그 거구의 남자는 아이처럼 통곡했다고 합니다. 차가운 잔인함은 종종 감상주의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차가운 남성적 잔인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를 해석하고 나면
우리는 이 문제를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영원한 소년의 그림자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종종 매우 차갑고 잔인한 남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감 없는 의식의 태도를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돈 후한 유형의 남자가 한 여성을 버릴 때마다 그의 차가운 잔인함이 드러납니다. 감정이 증발하고 나면 인간적인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잔인함만이 남아 그의 모든 감상적인 열정은 또 다른 여성을 향하게 됩니다. 이제 어린 왕자의 서문을 통해 생텍쥐페리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6살 때 나는 체험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멋진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나는 정글의 모험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색연필로 나의 첫 그림을 그렸다. 나는 나의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무섭지 않냐고 물었다.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하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려주었다. 어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하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은 그만두고 지리, 역사, 산수, 문법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나는 6살의 나이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했다. 이 첫 부분은 문제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어른들의 세계에 진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른들의 세계가 공허하고 어리석으며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른들이 브리지 게임이나 정치, 넥타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의 공허함일 뿐입니다. 생텍쥐페리는 어린 시절의 환상의 삶, 예술가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며 나머지는 모두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젊음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환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창의성과 생동감을 잃지 않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푸에르 아이테르누스가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그는 어른들의 세계라고 인식하는 환멸적인 현실에 빠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유아적인 세계에서도 벗어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의 상징성은 그림 속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보아뱀은 명백히 삼키는 어머니의 이미지입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발달을 가로막고 생명을 질식시키는 무의식의 포식적인 측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보아뱀에게 삼켜진 동물은 바로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신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징을 가집니다. 고대 후기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로 원정을 갔을 때 코끼리를 발견했고 이후 유럽에 전파되었습니다. 코끼리는 순결하고 힘이 세며 명예를 중시하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형상, 즉 신성한 영웅의 이미지로 투영되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코끼리는 관대하고 지적인 동시에 분노에 휩싸이면 걷잡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졌다고 묘사되는데 이는 생텍쥐페리 자신의 성격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는 섬세하고 명예를 중시하며 종교적인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했지만 동시에 끔찍한 기분 변화와 분노 발작에 시달렸습니다. 따라서 코끼리는 그가 도달하고 싶었던 어른 영웅의 환상적 모델, 즉 그의 영혼 속에 있는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영웅적 가능성이 삼키는 어머니에게 통째로 삼켜져 버린 것입니다. 이 첫 장면은 그의 삶의 비극 전체를 예고합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나 환상은 종종 20년,
30년 후의 내적 운명을 미리 보여주곤 합니다. 이 장면은 생택지 페리 안에 영웅의 원형이 활성화되었지만 그것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고 무의식의 퇴행적인 경향에 의해 삼켜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그 비극적인 예언의 실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설명이 정신병질자, 즉 사이코패스의 특징과도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푸에르 아이테르누스는 신경증적인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그는 종교적 문제 혹은 시대적 문제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반사회적 인격장애와는 다릅니다. 오늘날 동성애 문제와 푸에르 아이테르누스 문제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융의 말처럼 어쩌면 인구 과잉에 대한 무의식적인 보상 작용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이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수의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실제로 현대 군대, 특히 공군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군대라는 엄격한 조직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의 경우 30세 무렵이 되면 비행에 대한 신경증적 공포를 느끼거나 비행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30세는 조종사로서 기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인데 바로 그때 푸에르 아이테르누스적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군의 입장에서는 손실이지만 한 개인의 성장 과정으로 본다면 오히려 건강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싶다는 내면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원한 소년의 문제는 우리 시대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열정과 창의성, 즉 어린 왕자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때 심리분석을 받았던 어떤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의 악마들을 쫓아내 주었지만 동시에 나의 천사들까지도 쫓아내버렸다. 진정한 성장은 악마와 천사 모두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린 왕자와 화해하고 그의 손을 잡고 함께 현실의 땅을 굳건히 밟아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이야기가 만나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인간 유형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남자, 영원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소년 같은 감성과 태도를 지닌 사람이 있나요? 혹은 생택지 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읽으며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순수한 비판에 깊이 공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적인 영감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개념은 푸에르 아이테르누스입니다. 이는 라틴어로 영원한 소년을 의미하며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본래 이 용어는 엘레우시스밀의 종교에서 신성한 어린아이 신, 즉 이아코스 신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밤에 태어나는 이 신성한 아이는 디오니소스나 에로스와 동일시되기도 했으며 식물의 성장과 부활, 신성한 젊음을 상징하는 구원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동양 신화의 탐무즈나 아티스, 아도니스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영원히 늙지 않는 젊음의 신이었죠. 하지만 현대 심리학,
특히 칼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푸에르 아이테르누스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는 강한 어머니 콤플렉스를 가진 특정 유형의 남성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마마보이 혹은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현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으며 17세나 18세 소년에게서 보이는 특징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동반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강한 어머니 콤플렉스를 가진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양상은 동성애와 돈 후아니즘입니다. 첫 번째 경우 이성애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어머니에게 고착되어 사실상 어머니가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 결과 다른 여성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은 곧 어머니의 경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적 욕구는 자신과 같은 성별의 파트너를 통해 해소하려 하며 이들은 종종 자신의 부족한 남성성을 파트너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돈 후아니즘은 동일한 문제의 또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이 경우 남성은 모든 것을 내어줄 완벽한 여성상, 즉 결점 없는 여신과도 같은 어머니의 이미지를 모든 여성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그는 매력적인 여성을 만날 때마다 그녀가 바로 자신이 찾던 여신일 것이라 믿지만 곧 그녀 역시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깊은 실망감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환멸을 느끼며 그녀를 떠나 또 다른 여성에게 똑같은 환상을 투영하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합니다. 그는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모든 필요를 채워줄 어머니 같은 여성을 영원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낳습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이 숨겨진 천재나 특별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평범한 사회 규범에 굳이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짜 개인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면에는 깊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지만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거짓된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직업을 찾는 것 역시 이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이건 내가 정말 원했던 일이 아니야라며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마치 맛있는 수프에 머리카락 한 올이 빠진 것처럼 완벽하지 않은 현실에 쉽게 좌절하고 맙니다. 여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 상대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결혼이나 확정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항상 하지만 이라는 핑계가 따라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심리학자 H.G. 베인스가 임시적인 삶이라고 명명한 신경증적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는 아직 진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기묘한 태도와 느낌을 동반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임시방편일 뿐이며 언젠가 미래에 진짜가 나타날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태도가 지속되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을 끊임없이 거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종종 구원자 또는 메시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철학, 종교, 정치, 예술 분야에서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한마디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비밀스러운 신념을 품고 살아갑니다. 심한 경우 병적인 과대망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가벼운 경우에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에든 얽매이는 것입니다. 시공간 속에 하나의 특정한 개인으로 고정되고 정의되는 것에 대한 끔찍한 공포를 느낍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갇히게 될까 봐 두려워하며 정해진 현실 그 자체를 지옥처럼 여깁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상징적으로 하늘과 가까워지려는 욕망을 보입니다.
비행이나 등산과 같은 위험한 스포츠에 강하게 매료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지, 즉 평범한 현실로부터 벗어나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고 싶은 심리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컴플렉스가 심한 남성들은 비행기 사고나 등반 사고로 젊은 나이의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끈기와 오랜 훈련을 요구하는 스포츠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년의 부정적인 측면은 극도의 조급함이기 때문입니다. 한 고전적인 푸에르 아이테르누스의 사례로 등산을 매우 좋아했지만 배낭을 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배낭의 무게를 피하기 위해 비나 눈 속에서도 비단 방수포 하나만 덮고 잘 수 있도록 요가 호흡법을 수련했습니다. 또한 짐을 지지 않기 위해 거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장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수년간 유럽과 다른 대륙의 산들을 정처 없이 떠돌며 나무 아래나 눈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는 산장을 찾거나 배낭을 져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나름의 영웅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현실에서도 그는 어떤 책임의 무게도 짊어지기를 거부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책임도 지려하지 않고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무의식과의 연결이 비교적 긴밀하기 때문에 특유의 영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삼페인 잔의 거품처럼 톡 쏘는 젊음의 매력과 재치를 가지고 있죠. 그들과의 대화는 종종 매우 즐겁고 활기찹니다. 틀에 박힌 상황을 싫어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진리를 향해 똑바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추구하는 모습은 청소년기 후반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탐구 정신이 연장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년의 또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한 신성한 젊음의 매력이나 빛을 발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지속적인 무기력과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또한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아무런 목적 없이 어슬렁거리며 몽상에 빠져 있는 규율 없는 긴 다리의 청년. 보고 있으면 찬물이라도 한 바가지 끼얹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 무기력한 모습은 단지 겉모습일 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강렬하고 풍부한 환상의 세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머니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청년들의 주요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어머니에게 묶인 아들의 문제가 오늘날 이토록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 되었을까요? 물론 예전부터 어머니들은 아들을 둥지 안에 붙잡아두려 했고 어떤 아들들은 그 안락함을 떠나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갈등이 하나의 시대적 문제로까지 부상하게 된 것일까요? 푸에르 아이테르누스의 치유책은 무엇일까요? 칼 융은 변환의 상징이라는 저서에서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노동입니다. 그는 이 단어를 뱉은 후 잠시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 이것이 유일한 해답인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옳은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노동은 어떤 영원한 소년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껄끄러운 단어일 것입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한 남성이 이러한 청소년기 신경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푸에르 아이테르누스도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일에 매료되거나 엄청난 열정에 휩싸였을 때는 마치 원시인처럼 혹은 자아 컴플렉스가 약한 사람처럼 24시간 내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없는 것은 비가 내리는 우울한 아침, 일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책상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푸에르 아이테르누스가 결코 해내지 못하는 일이며 그것을 피하기 위해